연꽃이 아름다운 이유. 김화순.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사무실에서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무슨 일일까? 손님 부부와 나누던 이야기를 멈추고 서로의 눈빛만 교환한 채 사이렌 소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했다. 나의 뇌리에 언뜻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오늘 손님들이 마음에 들어하던 상가주택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은 정년 퇴직을 앞둔 부부였다. 손님 중 남편은 여러 차례 물건을 상담하러 사무실을 방문했었다. 처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직장 생활을 마치면 시골에 내려가 조그만 텃밭이라도 경작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농가주택을 의뢰해왔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한사코 시골 생활이 싫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냥 도시에 남기로 결심을 굳힌 모양이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년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취미 하나 마음대로 못 가진다며 상담을 와서 한동안 투덜거렸다. 그리고 이내 체념하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누라가 곰국을 끓이고 있으면 남편이 겁내는 세상 아니던가요? 그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었다. 남자는 전원 생활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화초나 정원을 가꾸는 방향으로 그의 아내와 타협한 모양이었다. 화초를 가꾸기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 적합했으나 노후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부족하고 또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수익성이 있는 상가주택을 구해달라고 했었다. 그들에게 매물로 나온 몇 채의 상가주택을 보여준 뒤 장단점과 전망,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하라고 권하던 중이었다. 그 중에는 강희의 상가주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집은 1층과 2층에 각각 상가 점포 1개가 있었고 3층엔 투룸과 강인애가 살고 있었다. 이 상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입자들과 주인 세대인 강인애와 별도의 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바로 구매자 부부가 원하는 그런 상가주택이었다. 주인들은 세를 준 상가에 드나드는 손님이나 세입자들과 마주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만일 강희의 상가주택을 그들이 구매하게 된다면 옥상층에 그들이 좋아하는 화초를 키우고 1층, 2층 상가와 3층 투룸엔 월세를 놓아 얼마의 용돈을 마련하면 될 터였다. 커피 한 잔 주라. 두어 달 전 통장 회의를 마친 후 강희는 내 어깨를 툭 치면서 그렇게 말했다. 의아했다. 그녀와 내가 같이 통장 활동을 한 지가 2년이 넘었지만 공식적인 자리 외에 따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은 적이 없었다. 항상 모임을 통해서만 그녀를 만나왔었다. 그녀와는 또래 2~3살 차이의 통장 5명이 매달 밥을 먹고 경조사를 챙기는 통중회라는 조그만 소모임도 함께하고 있었다. 통중회는 통장들의 중간 세대의 모임, 그러니까 50대 중반 통장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었다. 강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멋쩍게 말했다. 우리 집 얼마나 받을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집 가격을 묻는다는 건 팔고 싶다던가 조만간 팔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되묻는 나의 말에 그냥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러 해 부동산을 매매한 경험으로 볼 때 그녀에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꽤 급한 사정이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가 무슨 일로 집을 팔려는 것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강희는 우리가 사는 신월동에서 제일 탄탄한 생활을 하는 축에 속했다. 1층에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철물점 수입과 세를 준 2층 상가와 3층 투룸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로 제법 여유 있게 살고 있었다. 그녀가 침이 마르게 자랑하는 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선 남편과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났었다. 아들은 또 어떻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학교에서 소문난 수재로 통했다. 그녀의 어깨가 당당해 보였던 것도 힘찬 걸음걸이도 그런 배경이 한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지금 나의 형편에서 보면 강희는 부러움 그 자체였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고, 남편은 3년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이후로 변변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종일 소파와 한몸이 되어 뒹굴거나 까치진 머리를 한 채 집안을 어슬렁거린다. 그것뿐이면 다행이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눈치 없이 등산 장비를 사거나 낚시 도구를 챙길 때마다 우라통을 참아내느라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무슨 일이지? 부족한 게 없는 그녀가 대체 왜? 집을 판다는 것은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와는 다르다. 투기자 중에는 쉽게 집을 사고 파는 장난을 치는 부류도 일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보통의 이들에게 집은 그 사람의 삶의 때가 묻은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도 있다. 남들에게 건물주는 하느님 위에 군림하여 위세를 떠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아는 건물주는 소갈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월세가 밀려도 마음 놓고 큰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어쩌다가 큰소리 한번 쳤다고 갑질이 내 모내 난리를 친다. 어쩌면 강희가 집을 팔려는 여러 이유 중 한 가지가 석 달 전 사건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석 달 전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방을 구하러 온 적이 있었다. 마침 강희의 투룸이 비어 있었던 터라 그에게 그녀의 투룸을 보여주었다. 그는 방을 둘러본 뒤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그는 한 달치 월세를 선뜻 강희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계약서는 저녁에 쓰자고 했다. 너무 쉬웠다. 그가 다른 집을 둘러본 것도 아니었다. 계약서를 쓰겠다는 그의 말을 분명 고마워해야 하지만 중개를 하는 나로선 어쩐지 석연치 않았다. 중개가 너무 쉽게 성사되면 항상 뒤탈이 나서 나중에 애를 먹곤 했었다. 단순한 월세 계약인데 뭐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을 테고 또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그뿐이었다. 중개사고가 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그날 그 남자는 들고 있던 짐가방을 자신이 기거할 방에 잠시 두고 저녁에 오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 된다고 말렸지만 강희는 서로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러라고 선뜻 대답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날 저녁 내내 오지 않았다. 이미 남자에게 방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터였다. 그날 이후 남자는 2달을 강희와 숨바꼭질했다. 강희는 자정까지 숨어서 기다린 뒤에 그 남자를 만나 이제까지 월세는 안 받을 테니 나가달라고 말했다. 강희의 말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퇴거 비용을 요구했다. 월세도 제대로 못 받은 마당에
퇴거 비용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뺄 수도 없는 처지였다. 세를 준 방에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치웠다간 그 남자가 뭐라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까지 물어주어야 할 판이었다. 또 법으로 처리를 한다 해도 명도까지 하려면 석 달은 좋게 걸릴 것이었다. 할 수 없이 2달치 월세를 주고서 겨우 남자를 내보냈다. 그녀는 투룸을 중개한 내게 뭐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하고 통 크게 넘어갔다. 그런 강희가 고마웠다. 강희의 투룸은 아직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과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 상태였다. 수수료는 고사하고 그녀에게 욕을 먹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세입자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세입자들이 더 많다는 걸 안다. 하긴 유별난 건물주도 유별난 세입자도 다 극히 일부이긴 하다. 상가주택이 좀 비싼가? 그들도 평생 아껴 모은 돈에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 보태고 은행 대출까지 빌려서 겨우 마련한 상가주택 아닌가? 강희 역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상가주택이었을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집을 판다는 것은 일상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식들 재산의 분배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라든지. 그런데 강희는 그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아 보였다. 그 어떤 이유든 그녀에게 억지로 캐묻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구급차가 어디로 가는지 사무실 문을 열고 확인했다. 구급차는 놀랍게도 강희의 상가주택 앞으로 가더니 멈추었다. 그녀의 상가주택은 부동산 사무실과 20m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설마 강희네 집에 무슨 일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희? 아니면 그녀의 남편이 아픈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통장들을 휘어잡던 그녀였다. 그녀의 나이 올해로 56, 나보다는 2살이나 많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내게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 그녀는 보통의 중년 여자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내일 모레면 환갑인 나이에 내가 보아도 민망할 정도로 짧은 붉은색 미니스커트에 검은색 가죽 점퍼를 즐겨 입고 당장 무대에 올라도 좋을 만큼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녔고 굵고 억센 말투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그녀가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택시기사를 집으로 끌어들였다느니 공직에 있는 누구의 세컨드였다든지 아니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닌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을 달고 다녔다. 소문이야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다 손 치더라도 나로선 그녀가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다. 어느 정도 나이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지금 억지로 그녀와 인연을 맺어야 하나 싶어서였다. 생각이 다른 이유와 억지로 맞춰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귀찮고 성가신 일이다. 그래서 처음 한동안은 그녀가 말을 붙여와도 얼버무리거나 피했었다. 오늘 사무실에 온 손님과 그녀의 집을 보러 갔을 때 강희는 집에 없었다. 그녀 대신 남편이 집을 안내했다. 그녀의 남편은 철물점과 설비업을 겸업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곧 버려도 될 정도로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와 짙은 눈썹을 한 무척 순한 인상이었다. 강희의 남편은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았다.
오래되거나 고장난 욕실과 상하수도 설비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깔끔하게 교체나 수리도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이 좋은 편이었고 단골들도 제법 많은 편이었다. 가끔 화려한 모습을 좋아하는 강희와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노동일을 하는 그녀의 남편이 함께하는 생활은 어떨지 궁금했다. 강희와 그녀의 남편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격도 정반대였다. 그녀의 남편은 일감이 없으면 항상 가게의 붙박이처럼 지내는 편이었고 반대로 강희는 평소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녀는 신월동의 거의 모든 행사장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독거노인들의 위로 공연, 무료 급식센터 봉사, 여러 축하연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에 그녀가 빠지면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런 그녀가 집안일이나 제대로 했을까 싶었지만 의외로 깔끔했다. 그녀의 화려한 외모나 치장과 달리 집안은 전체적으로 무채색 톤에 군데군데 포인트를 주어 깔끔하고 단조롭지 않은 세련된 느낌이었다. 강희의 집을 한참 둘러보던 그들 부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불과 1시간 정도 전의 일이었다. 하필 그녀의 집에 119차가 오다니. 손님이 꺼림칙하다고 싫어하면 어쩌나 싶었다. 집이란 인연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인연이 없으면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던가. 그 중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가 끝난 후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상가주택의 장점을 조금 부각하는 정도뿐이다. 어차피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니까. 손님이 상담을 마치고 간 뒤 강희의 집에 가보았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녀는 아직도 집에 없었다. 가게는 늘 그렇듯 그녀의 남편이 지키고 있었고 별일은 없어 보였다. 그에게 119차가 왜 왔다 갔는지 물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게 안을 기웃거리다가 발길을 돌렸다. 퇴근 시간 무렵이었다. 강희가 불쑥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녁 먹자. 그녀는 네, 그랬다. 오늘 시간 낼 수 있어가 아니라 오늘 커피 마시자 라든가 아니면 오늘 시간 비워줘 다. 그녀는 나의 사정이나 시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항상 일방적으로 툭 던졌다. 그래도 그녀는 의리는 있었다. 상가주택에 월세를 놓거나 임대를 놓을 때는 다른 부동산에 매물로 내지 않고 나에게만 맡겼다. 그 점이 고마웠다. 입으로는 온갖 친한 척, 위해주는 척 다 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는 이보다는 100배 낫지 않은가. 오늘은 그녀가 아닌 나를 위해 그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상가주택이 계약의 초입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주문하고 난 뒤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얼버무리듯 피식 웃으며 말했다. 손님이 가게를 나오다가 진열해 놓은 물건에 걸려 넘어졌어. 별일 아니라는 듯 툭 던질 강희의 말에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묻어났다. 그녀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아까 낮에 집 보러 오신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던? 그녀가 내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너희 집이랑 다른 상가 2곳 중에 결정할 것 같아. 나는 일부러 그녀의 집과 다른 집도 있음을 넌지시 알렸다.
그녀가 조금 긴장했으면 싶었다. 그래야 그녀도 구매자도 약간의 틈이 생긴다. 그렇게 틈을 주는 건 내가 거간꾼 노릇을 잘하기 위해 사전에 포석을 까는 일이다. 아까운 집 왜 팔려고 하는데? 나는 그녀가 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는 뜻으로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응, 딸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내 표정을 보면서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딸 말고. 강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딸이 한 명 더 있었나? 몰랐다. 그러고 보니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놀라는 나를 진정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서울에서 장사해. 그 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내게 잘 팔아주어라든가 빨리 팔아주어라고 독촉하지 않았다. 남은 재산 저승 갈 때 싸질머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제 다 풀고 살란다. 내던지듯 툭 뱉은 강희가 술이 먹고 싶다며 소주를 시켰다. 한 잔, 두 잔, 석 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그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젠 끝날 때가 된 거야. 뭘 끝낸다는 것인가? 분명 내게 하는 말은 아니었다. 술 때문인지 그녀의 눈이 빨갛게 중열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시라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한숨이 아니었다. 가슴 속의 울분을 토해내듯 뱉은 깊은 한숨이었다. 강희는 소주 한 병을 혼자서 다 비우고는 추가로 한 병을 더 시켰다. 점원이 우리 테이블에 소주를 가지고 올 때까지 강희는 고개를 한참이나 떨구고 있었다. 어깨도 들썩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녀가 왜 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며칠 후 강희의 집을 보고 갔던 손님이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부부는 강희의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했다. 덜컥 계약했다가 후회하진 않을까 하는 구매자의 마지막 염려인 셈이었다. 집을 둘러보고 난 다음 손님은 상가주택의 흠을 잡기보다는 자신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가격을 말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만일 강희가 손님이 제시한 가격을 들었다면 계약이고 뭐고 집어치우라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어림없는 소리 말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틀 뒤 그 손님은 예전에 제시한 가격에서 5천을 더 올렸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구매자가 강희의 집을 사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였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거간꾼 노릇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 구매자에게는 더 가격을 올리라고 말했고 강희에게는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말하며 의중을 떠보았다. 강희야, 얼마까지 깎아줄 생각이야? 살 사람들은 얼마를 줄 수 있대? 강희가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되물었다. 나는 손님이 제시한 두 번째 가격을 강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강희의 안색이 변했다. 남의 집을 함부로 깎아내리나 하는 표정이었다. 원래 거간꾼 노릇을 잘 하려면 매수자가 제시한 금액을 원래보다 훨씬 낮추어 전달해야 거래가 잘 성사된다. 하지만 강희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강희가 나를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그런 건 상관없었다. 강희의 얼굴에 조급함과 안도의 표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나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희의 입장으로 볼 때 서둘러 집을 파는 게 우선일 거라는 걸 느꼈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자존심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아야 했다. 그녀에게 상가주택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월급쟁이라는 점을 최대한 어필했고, 보증금을 승계하고 나서도 그녀의 상가주택을 사려면 구매자로선 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녀가 구매자에게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생겨 가격을 양보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흥정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싸게 사려는 구매자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강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흥정은 마지막 5천만 원에서 가격 폭이 좁혀지지 않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흥정은 단숨에 이루어져야 했다. 실이 지체되면 매수자나 매도자, 여러 상황의 변수로 인해 마음이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계약은 깨지고 만다. 계약이 깨어지게 되면 매수자나 매도자뿐만 아니라 나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더 계약을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강희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다. 큰딸 지켜야 하잖아. 이 손님 놓치면 한동안 손님 못 구해. 네가 더 잘 알잖아. 강희가 순간 움찔했다. 그녀의 그런 표정이 큰딸 이야기 때문인지 손님을 놓친다는 내 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사정을 조금 알게 된 건 영숙이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희와 어릴 적 동무였고 나와 같이 모임을 하는 통중회 회원이었다. 며칠 전 영숙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2회 전만 해도 동에서는 제법 알부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녀의 부부는 가스 배달 업체를 운영했었다. 한때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집이 동네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느니, 아니면 그네 집으로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며 수군거렸다. 인간 만사 세옹지 마라고 했던가. 남편이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난 건 어쩌면 주위의 그런 시샘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사업이 번창한 것이 아내인 영숙의 알뜰한 내조 덕분이라는 걸 남편이 잠시 잊은 탓이었을까. 그녀에게 그렇게 많은 복이 없었나 보았다. 왜 이래? 당신은 마음대로 살면서 나만 가정을 지켜야 해? 면사포도 쓰지 못한 영숙의 한이 오기로 똘똘 뭉쳐갔다. 탄탄하던 가정의 울타리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강이 바로잡혀 있어야 하는 게 어디 가정뿐 일이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회사의 기강도 마찬가지였다. 주인이 챙기지 않는 회사를 근무하는 직원인들 무슨 애착이 있었을까. 급기야 직원의 실수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밸브를 만지던 직원 한 명이 죽고 사업체가 불에 타 없어졌다. 그 사고가 있던 날은 통중회 모임을 하던 날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한바탕 신랑 흉을 보거나 자식들 다 소용없다고 푸념한 뒤 누군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는 게 별거야. 신랑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우리 노래방에 나가자. 남편의 바람기와 무능력함도, 자식의 반항과 이기심도, 우리들의 마지막 젊음의 발악까지 각자의 응어리를 모두 쏟아내서 흩어버리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았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지만 영숙의 집은 그렇지 못했다. 큰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다친 직원과 그 가족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왔다. 그녀도 또 그녀의 남편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모두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가 살고 있던 2층 상가주택과 은행의 예금 몇 억은 사고 처리비나 직원의 보상금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다. 그녀도 그녀의 남편도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거지 신세였다. 전 재산을 사고 뒤처리에 쏟아붓고도 그네들은 아직도 7년이나 남은 빚을 더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아들과 딸이 대학 졸업반이라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나 이사한다. 영숙이 커피를 타며 말했다. 그녀는 지금 이 동네에선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주택에 집을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강희의 집도 파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며칠 전 내가 구매자와 강희의 집을 보러 간 것을 알고 있었다. 빨리 팔아줘야 할 거야. 나는 왜? 라고 물었다. 영숙은 강희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이였다. 그녀는 강희가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듯 했다.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일걸? 첫 번째 남편은 동네 이웃에 사는 10살이나 많은 동네 오빠였지 아마. 영숙은 허공을 응시하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내가 모르는 강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희는 첫 번째 남편과 야반두주하듯 마을을 떠났다. 그녀의 남편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모양이었다. 고등학교까지 마친 강희가 그 오빠에게 반한 건 아마도 반반한 얼굴 때문이라고 영숙은 말했다. 그 오빠가 마을을 지나면 동네가 다 훤했어. 강희의 남편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녀와 남편 사이에는 갓 태어난 딸이 있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 겨우 25살이었다. 남편의 장례식장은 쓸쓸했다. 조문을 온 사람들은 기껏해야 공사 현장 관계자와 강희의 친정집 식구들이 다였다. 장례식장에서 피우던 향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문득 친구를 따라가 점을 보러 갔을 때 점쟁이가 한 말을 기억했다. 니는 두아살이 많아가 혼자 살지는 않을 끼다. 그런데 네가 암만 부대도 첫 번째 남자랑 오래 못 산다. 두 번째 남편은 한 20년 살라나. 담아두지 말고 살풀이를 해라. 니는 미친년처럼 살아야 하는 기다. 그녀는 점쟁이가 별 미친 소리를 다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점집을 나오면서 계단에 퇴하고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그냥 남의 일처럼 흘려버렸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는 점쟁이를 찾아가 살풀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점쟁이는 전생의 업을 이번 생에 다른 일을 위해 봉사하면서 갚아야 한다고 했다. 참 지랄 같은 팔자네. 강희가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면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은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도 젊을 적 남편을 떠나보낸 정상 과부였다. 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아는 걱정하지 말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점쟁이가 참 용하지? 남편이 폐암 말기래. 강희가 지금 남편과 산 지가 한 20년 되어가지 아마? 몰랐다. 강희 남편이 아팠는지. 강희 딸, 왜 결혼해서 유학 간 딸 있잖아. 아버지가 아픈 걸 알고 강희에게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모양이야. 참 웃기지? 그 집은 강희 첫 번째 남편의 유산인데 말이야. 지금 남편 재산은 얼마 안 될걸? 그렇다면 유학 간 딸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강희가 키웠다는 건데. 강희는 늘 유학 간 딸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었다. 얼마 전 강희가 그토록 아파하며 울었던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낳은 딸에게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한 미안함과 어쩌면 자신이 낳은 딸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을 키운 딸에 대한 배신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었나 하는 회의가 교차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틀 뒤 강희는 나에게 계약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는 계약금을 입금할 통장 번호를 알려주었다. 구매자가 본 계약을 약정하는 증거금 성격의 가계약금 일부를 입금했고, 그리고 사흘 뒤 본 계약서도 작성했다. 잔금일은 길지 않게 일정을 잡았다. 강희가 매도 가격을 구매자 측에 많이 양보한 이유 때문이었다. 계약금을 입금한 뒤 매수자는 원하는 집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통장 회의를 하는 날 강희는 활동하던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이젠 쉬고 싶어. 다 귀찮아. 앞으로는 나만 생각하고 살 거야. 그녀가 한 말이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치던 날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일까. 그날 저녁 강희가 술이나 한 잔 마시자고 했다. 많이 아쉬웠던 모양이었다. 미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TV에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될 모양이었다. 여기서 더 어떻게 하나. 막막하다. 버리는 그대로인데 다른 건 다 올라간다. 아들이 취직할 때까지 매달 원룸 월세와 학원비며 용돈을 보내야 하고 또 수입이 없는 남편 대신 생활비도 책임져야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금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요즘 부동산 중개일도 예전만 못하다. 공인중개사가 돈벌이가 된다 싶었는지 근처에 부동산 사무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 과장되게 말하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동산 사무실이다. 어쩌면 다 정리하고 사는 강희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영숙도 약속 장소에 불렀다. 그녀에게 조금 숨통이라도 터주고 싶었다. 영숙은 이사한 뒤 빚을 갚기 위해 남들이 다 자는 새벽 시간에 우유 배달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식당 근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지인들에게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아니 살기 위해 그저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었다. 강희가 민속주점 저녁에 문을 열었다. 내가 손을 흔들자 그녀는 영숙이와 함께 자리한 나를 보곤 미간을 좁혔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영숙이 부담스러운 모양이었다. 뭐 어차피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대순가. 영숙 역시 현재 인생의 고된 맛을 겪고 있지 않나. 다 털고 가야지. 어떨 때 보면 인생은 막걸리 같기도 해. 그치? 술잔에 막걸리를 따라주며 강희가 말했다. 나와 영숙은 조금 의아했다. 들어봐. 농부가 지은 나락이 쌀이 되고 그 쌀로 밥을 만들고 밥이 누룩을 만나 발효되고 그리고 막걸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그러고 보니 그랬다. 막걸리가 만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달라지듯 가죽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각 가정 고유의 색깔이 정해지는 것도 같다.
강희의 삶처럼, 영숙의 삶처럼, 또 나처럼. 그래, 작은 딸은 인연을 끊은 거야? 내가 강희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나직이 끊어진 건가? 하고 되물었다. 하긴 자신의 핏줄인 아버지마저 세상에 없으면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으려나. 그녀가 키웠다고는 하나 피부치도 아니지 않은가. 그녀는 결심이라도 한 듯 다시 그렇다고 봐야겠지 라고 중얼거렸다. 큰딸은 잘 챙겼어? 영숙이 물었다. 강희는 큰딸 이야기에 약간 움찔했다. 내가 자주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녀가 길게 한숨을 쉬며 나직이 내뱉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내 돈으로라도 메워야지 뭐 라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물방울이 맺히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체념하듯 자신은 영원히 자식을 버린 엄마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예, 다 큰 자식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 잘 챙기자. 우리도 곧 힘 빠질 나이야. 영수가 노후연금 보험 하나 가입하게 서류 주라. 강희 때문에 두둑한데 보험이나 하나 들란다. 남편도 자식도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지.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져서 내가 말머리를 얼른 돌렸다. 영숙이 서류를 챙기며 강희야, 너도 하나 가입해 하며 강희에게도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었다. 그렇지. 요즘 세상에 어디 자식 믿고 살 세상이던가.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인생을 챙길 나이긴 하지.